편안한 노후 채널에 오신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아버지 회사에 제 신분을 숨기고 입사했는데 갑자기 나타난 회장 아들이라는 사람의 명령으로 저를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회장 아들인 저는 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연말의 서울, 거리는 인파의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열기는 사람들을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숨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민주는 천무그룹의 화려한 고층 빌딩, 바로 맞은편에 있는 허름한 포장마차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밍밍한 아이스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값싼 커피의 씁쓸한 맛과 얼음의 차가움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저는 해진 셔츠 깃을 바로잡으며 저 푸른 유리 건물의 맨 꼭대기층을 곁눈질로 쳐다봤습니다. 그곳은 제 아버지 박서준 회장님의 집무실입니다. 아마 지금쯤 아버지는 최고급 녹차를 즐기시며 재무보고서를 보고 계시겠죠. 하지만 외아들인 저는 여기서 지갑에 든 동전을 세며 커피값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민준이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영업팀에서 저와 가장 친한 동료입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서울에서 자리를 잡으려 애쓰는 순박하고 착한 친구였습니다. 그가 제 어깨를 툭 치며 울상지었습니다. 지훈아, 이번 달도 월급이 밀리네. 나 진짜 굶어 죽겠다. 돈 있으면 2만 원만 빌려주라. 스쿠터에 기름 좀 넣게. 저는 허어 웃으며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2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자, 받아. 나도 돈 다 떨어졌지만 내 스쿠터는 아직 기름 있어. 내일부터 먼저 해결해. 민준은 돈을 보고 눈을 빛냈지만 이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도 제가 자기처럼 지방에서 올라와 고시원에서 사는 처지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사 사람들 눈에 저는 능력도 평범하고 집안도 평범하고 심지어 가난한 일개 사원이었습니다. 저는 시동 소리가 경운기처럼 요란한 낡은 스쿠터를 타고 출퇴근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은 전부 시장이나 할인 매장에서 산 것들이었습니다. 이 지훈이라는 이름의 사원이 사실은 이 수조원대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라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돈을 받으며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고맙다. 내 인생에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너 소식 들었어? 새로 부장님이 오신대. 이번엔 외부 채용이 아니라 회장님 집안 사람이래. 저는 놀란 척하며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정말 난 왜 못 들었지? 근데 회장님 집안 사람이 여긴 왜 와? 본사에서 경영을 해야지. 민준이 제 귀에 대고 비밀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인사팀 누나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회장님이 아들을 훈련시키고 싶어 하신대. 소위 말하는 황태자가 현장 실태를 파악하러 내려오는 거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죽었다. 그런 도련님들은 보통 엄청 까다롭고 거만하잖아. 저는 껄껄 웃었고 포장마차 아주머니까지 저를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민준의 말은 절반만 맞았습니다. 회장님이 아들을 훈련시키고 싶은 건 맞지만 그 황태자는 바로 그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가장 낮은 직급부터 시작하게 해달라고 어떤 특권도 받지 않겠다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실제 운영 시스템을 보고 싶었고 직원들의 마음과 바람을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재벌 2세라는 타이틀에 아첨하는 사람들이 아닌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동료를 찾고 싶었습니다. 너무 걱정 마. 누가 상사로 오든 우린 우리 일만 잘하면 되지. 잘하면 무서울 게 뭐 있어. 저는 민준을 안심시키고 일어나 커피값을 계산했습니다. 저를 잘 아는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훈 총각,
오늘 일찍 가네. 로또 한 장 사서 행운 빌어보지. 혹시 알아? 오늘 저녁에 수십억 부자가 될지.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모. 전 부자 될 팔자는 아닌가 봐요. 그냥 월급 받아서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확실해요. 저는 낡은 스쿠터를 주차장에서 꺼내 퇴근 시간에 혼잡한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경적 소리와 매연이 자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삶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 분위기를 민준이나 포장마차 이모처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진실함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전의 고요는 항상 아름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고시원 방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아들아, 다음 주에 네가 있는 부서에 새로운 부서장이 갈 것이다. 조심하거라. 네가 스스로 해결하길 바라기에 아버지가 많이 개입할 수는 없다. 저는 짧게 네 라고 답장했습니다. 마음속에 호기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누가 그 자리에 임명될까? 왜 황태자라는 소문이 돌았을까? 설마 아버지에게 제가 모르는 다른 아들이라도 있는 걸까? 아니면 이건 그냥 사무실 수다쟁이들의 어처지 없는 착각일까? 저는 팔을 이마에 올리고 누워 곰팡이 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흥미로운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 가짜 황태자가 어떤 인간인지 기다려볼 참이었습니다. 그가 누구든 감히 저를 건드리거나 이 회사에 해를 끼친다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안에 흐르는 천무그룹의 피는 제가 무능한 자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사무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걷고 나지막이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새로운 상사가 부임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마케팅팀 여직원들은 평소보다 화려하게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소문 속 황태자의 눈에 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습니다. 민주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해서 삐뚤어진 넥타이를 고쳐맸습니다. 정확히 오전 9시 사무실의 큰 유리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에어컨의 찬 바람마저 주인공의 등장을 위해 길을 비켜주는 듯 했습니다. 강태민이 들어왔습니다. 그에 대한 저의 첫인상은 과시욕이 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몸에 딱 붙게 재단된 번쩍이는 남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명 비싼 명품일 것입니다. 머리는 젤로 반짝거리게 세워 오만한 느낌을 주었고 손목에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위블로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의 이탈리아제 구두는 바닥을 또각또각 울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의 뒤에는 기획팀 출신이지만 아첨꾼으로 유명한 이동현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벌써부터 새로운 상사의 가방을 들어주는 충실한 하수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태민은 사무실 중앙에 서서 모든 사람을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경멸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고 권위적이지만 귀에 거슬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강태민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이 영업부서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 많은 걸 좋아하지 않고 오직 결과로만 봅니다. 미리 말해두지만 저는 게으름과 규율 없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일 못할 사람은 스스로 사직서 쓰세요. 제 손으로 자르게 만들지 마시고요. 사무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아무도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회장 아들의 위세는 과연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무실 구석에 서서 팔짱을 끼고 조용히 그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기품은 제 아버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위험 있으면서도 차분한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깊고 인자했지만 이자처럼 거만하고 오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체계적으로 교육받은 경영인이라기보다는 복권에 당첨된 졸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민준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가 허둥지둥 주머니에 손을 넣어 끄려고 했지만 태민이 더 빨랐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민준 앞으로 걸어가 그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민준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더듬거렸습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전화가 왔습니다. 태민은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민준의 휴대폰을 책상에 세게 내던졌습니다. 휴대폰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액정이 깨졌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업무 시간에 감히 사적인 전화를 받아? 여기가 시장이야. 내 집이야. 회사 규정은 어디다 두고 내 정신은 어디다 뒀어? 민준은 어머니 걱정과 상사에 대한 두려움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부장님, 잘못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민은 비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잔인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용서? 모두가 너처럼 용서를 구하면 이 천무그룹은 무질서해질 거다. 이름이 뭐지? 김민준입니다. 좋아, 김민준. 이번 달 월급 50% 감봉이다. 근무규율 위반과 내 부임 첫날 보여준 프로답지 못한 태도 때문이다. 만약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사무실 전체가 작게 술렁였지만 태민이 눈을 부라리자 곧바로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은 바짓단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월급의 50%는 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 월세, 한 달 생활비였습니다. 제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친구가 부당하게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한 걸음 나서서 따지려던 순간 민준이 고개를 저으며 저를 말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고 저까지 피해를 볼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분노를 사겼습니다. 좋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이 빚은 반드시 기억해두겠다. 제가 태민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그도 제 시선을 느꼈는지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거기 너, 뭘 봐? 이름이 뭐야? 불만 있는 모양이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지훈입니다. 그냥 새로운 리더의 풍채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인상적이네요. 제 말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태민처럼 오만한 자는 문자 그대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는 차갑게 코웃음을 치고 정장 옷깃을 바로잡더니 무거운 분위기만 남겨둔 채 자신의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동현은 서둘러 그를 따라가며 우리를 의기양양하게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부장실 문이 쾅 닫히자 그제야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의자에 주저앉아 절망적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저는 친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꽉 쥐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디 얼마나 오래 연극을 하나 보자 이 가짜 자식아. 태민이 부임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영업팀 사무실은 봉건시대의 군대 막사처럼 변했습니다. 태민은 자신이 새로운 천무그룹 기업 문화라고 부르는 기괴한 규정들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불합리한 조항은 모든 부하 직원이 그가 지나갈 때마다 일어나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을 하든 화장실을 가든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상사에게 표하는 최소한의 존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불만스러웠지만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참고 따랐습니다. 모두가 그의 황태자라는 타이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의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손짓 한 번에 일자리를 잃을 수 있었습니다. 아첨꾼 동현은 태민에 의해 문화감독관으로 임명되어 누가 인사를 제대로 숙이지 않는지, 누가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지 감시하며 태민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정신을 차리려고 남자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태민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이미 번쩍이는 머리를 다시 한번 쓸어 넘기고는 거울에 비친 저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종이 타월로 손을 닦고 그를 공기처럼 무시하며 아무렇지 않게 문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거기서 태민의 고함이 타일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저 부르셨습니까? 태민이 제 앞으로 빠르게 다가와 길을 막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특히 저처럼 허름한 옷차림에 일개 사원에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 아니면 내가 여기 서 있는 게 안 보여? 회사 규정은 어디 갔어? 왜 인사 안 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보다 키가 조금 더 컸기 때문에 가까이 서자 그를 내려다보는 자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부장님. I was now. 규정상 사무공간에서 인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화장실까지 그렇게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장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존중은 허리를 숙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민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날카로운 말로 반박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이를 갈며 제 얼굴에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감히 날 가르치려 들어? 내가 당장 널 해고할 수 있다는 거 몰라? 이 촌놈 자식이. 저는 그의 손가락을 제 얼굴에서 가볍게 치웠습니다. 단호하고 냉정한 동작이었습니다. 강 부장님, 부장님은 상사이니 권한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권력이 다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는 제 노동력을 팔아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것이지 제 자존심까지 부장님께 판 것은 아닙니다. 말을 마친 저는 그의 옆을 지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태민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가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잘했다, 이 자식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내가 내 놈에게 예의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내 그 가짜는 배짱이 이 서울 바닥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자리에 돌아오니 동현이 여직원 몇 명과 무언가 속닥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초리가 저를 향하는 것을 보니 분명 또 뜬 소문을 퍼뜨리거나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옆자리에 민준이 걱정스럽게 팔꿈치로 저를 툭 쳤습니다. 아까 강 부장 화장실 들어가던데 얼굴이 시뻘개져서 나왔어. 너 무슨 일 있었냐? 저는 가볍게 웃으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별일 아니야. 그냥 행동 예절에 대한 의견 교환 좀 했어. 걱정 말고 보고서나 맞았어. 또 월급 깎일라. 그렇게 태연하게 말했지만 저는 태민이 소인배이고 뒤끝이 길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저에게 그리고 어쩌면 민준에게까지 복수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저는 더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억압받을수록 제 안의 투쟁 본능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황태자라는 껍데기를 벗겨냈을 때 비열함과 공허함 외에 무엇이 남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전 부서원에게 내부 이메일이 발송되었습니다. 태민은 모든 직원이 야근하여 그가 임의로 설정한 터무니없는 새 매출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징계 검토 대상이 될 것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의 권위를 확립하고 저와 같은 반대자들을 젖어내기 위한 함정이었습니다. 진정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태민의 전략은 위협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찍과 당근의 법칙을 잘 아는 교활한 여우였습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후 그는 저와 민준을 동료들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기 위해 돈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태민은 며칠 전에 살기등등한 얼굴과는 달리 이상할 정도로 기분 좋게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손뼉을 쳐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연말 막바지에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지난 한 주간 태도가 좋고 노력한 직원들에게 제 사비로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현이 재빨리 두툼한 봉투 셔틀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태민은 봉투를 하나씩 들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행정팀 최대리, 항상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타줘서 20만 원. 이 팀 김 과장, 보고서 작성이 빨라서 30만 원. 내 충실한 조수 이동현 씨는 50만 원. 사람들은 돈에 눈이 빛나며 와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박봉인 직장인들에게 몇십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은 연신 감사 인사를 하며 왕에게 절하듯 태민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대에 찬 눈으로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태민은 사무실을 한 바퀴 돌며 거의 모든 봉투를 나눠주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저와 민준의 책상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남은 돈 봉투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비웃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참 안타깝네. 근무 태도도 불량하고 규율 위반도 잦고 나도 형제처럼 즐겁게 보너스를 주고 싶지만 규칙은 규칙이니까 다른 사람들 본받아서 열심히 하길 바라. 그는 사무실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동정, 연민, 그리고 조롱의 시선이 우리에게 쏟아졌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점심을 먹던 몇몇 사람들도 이제는 제 눈을 피하며 주머니 속 두툼한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돈의 힘은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것은 동료애라는 꽤나 끈끈해 보였던 관계마저도 휘게 만들었습니다. 민주는 부끄러움과 서러움에 얼굴이 빨개진 채 키보드 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돈이 급했고 돈을 보고 욕심이 나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자존심은 있었습니다. 태민은 동현의 어깨를 치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강남 노래방 쏜다. 다들 와서 스트레스 풀자고. 내가 다 낼 테니까 안 오는 사람은 나 무시하는 걸로 알겠어. 사무실 전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강 부장님 만세, 부장님 너무 멋져요. 태민이 마치 구세주라도 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동현이 저를 곁눈질하며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랑 김민준 씨는 갈 거예요? 부장님이 초대하셨는데 튕기지 마시죠. 혹시 거기까지 갈 택시비도 없나? 저는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과 동현 씨의 호의에 감사합니다. 즐거운 파티에 저희가 빠질 수 없죠. 꼭 가겠습니다. 민준이 제 옷소매를 잡아당기며 당황해서 속삭였습니다. 너 미쳤어, 지훈아. 거기 가서 더 창피당하려고? 난 안 가. 저는 민준을 바라보며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가야지. 재미있는 연극을 보려면 가야 해. 날 믿어. 공짜로 먹고 마시는 건데 왜 안 가? 피하면 더 우리가 쫄았다고 생각할걸. 그날 점심, 저는 동현이 다른 직원들을 복도로 끌고 가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나가면서 얼핏 들으니
동현은 오늘 밤에 박지훈 저놈 술 취하게 만들면 부장님이 보너스 더 주신다고 했어. 제대로 망신 주자고. 저는 비웃었습니다. 결국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태미는 술과 군중을 이용해 저를 모욕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게 하거나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가 늑대들 사이에 있는 순진한 아기 토끼라고 생각했겠지만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제 주량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1000잔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 사람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언제든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비밀을 쥐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켰습니다. 오늘 밤 그 노래방에서 저는 태민에게 돈이 전부가 아니며 인간의 품격은 몇 푼의 돈이나 거짓된 호화로운 파티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강남의 노래방은 화려한 조명과 귀를 찢을 듯한 음악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태민은 3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가장 큰 VIP 룸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비싼 양주가 계속해서 나왔고 시원한 과일과 맥주 타워가 테이블 위에 가득했습니다. 태민은 중앙에 앉아 양옆에 예쁜 여직원들을 앉히고 술을 따르게 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술기운에 붉어진 얼굴로 촌스러운 시련 노래를 불러댔습니다. 직원들은 그를 둘러싸고 그가 마치 스타 가수라도 되는 양 열렬히 박수치고 환호했습니다. 저와 민주는 출입구 근처의 구석진 곳에 앉아 조용히 맥주를 마시며 안주를 먹었습니다. 우리는 이 광란의 파티 속에서 이방인 같았습니다. 제 전 여자친구인 수진도 오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진한 화장을 한 채 태민 바로 옆에 앉아 때때로 그의 귀에 대고 속삭이며 웃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미련 때문이 아니라 한 사람의 변화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의 수지는 온화하고 소박했지만 지금의 수지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값싸 보였습니다. 동현이 술잔을 가득 채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이미 취한 동료 몇 명이 따라왔습니다. 어이, 박지훈 씨, 김민준 씨. 왜 그렇게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이리 와서 강 부장님께 축하주 한 잔 올려야죠. 부장님이 초대하셨는데 안 마시면 무시하는 겁니다. 태민은 마이크를 내려놓고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탁한 눈빛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턱을 까딱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두 사람 이리 와. 이 시바스 리갈 한 병 다 마시면 김민준 씨 간 본 거는 다시 생각해보지. 인나고로. 그리고 박지훈, 네가 다 마시면 내가 그 자리에서 50만 원 쏜다. 어때? 해볼 텐가? 그는 말하며 주머니에서 파란색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휙 던졌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지며 제 반응을 숨죽여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개적인 모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서커스단의 원숭이처럼 돈 몇 푼의 재주를 부리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 저 대신 일어나 마시려 했지만 제가 그를 막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천천히 테이블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아직 가득 찬 양주병과 테이블 위에 돈다발,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민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 부장님, 정말 통이 크시네요.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술이 약해서 부장님의 돈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축하의 의미로 맥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제가 맥주잔을 들어 마시려던 순간 태민이 갑자기 제 손을 쳐냈습니다. 맥주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맥주가 제 옷에 튀었습니다. 건방진 놈. 주는 술을 안 마셔. 벌주를 마시고 싶어.
내가 이 술병을 마시라고 했으면 마셔야지. 내가 뭔데 나랑 흥정을 해. 거지 같은 촌놈 주제에 잘난 척은. 태민은 벌떡 일어나 제 얼굴에 대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수진도 가세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마셔요. 지훈 씨. 강 부장님이 불쌍해서 돈 벌 기회 주는 거잖아요.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으면서. 자존심은 무슨. 수진의 말은 마지막 한 방울의 물과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제 차가운 눈빛에 그녀는 움찔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태민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돈은 없어도 인격까지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돈과 권력이 있을지는 몰라도 제 존중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이 파티는 이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태민은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술병을 집어들어 제 머리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이 계자씨가 거기 앉서 여직원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저를 막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늦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무술을 연마한 저는 등 뒤에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몸을 돌려 왼손으로 태민의 손목을 강하게 쳐내고 오른손으로 그의 가슴을 가볍게 밀었습니다. 쨍그랑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났습니다. 태민은 균형을 잃고 소파 위로 넘어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그렇게 빠르고 강하게 반응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소파에 누워 헐떡이며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방 전체가 얼어붙었고 에어컨 소리만 윙윙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저는 방 한가운데에 우뚝 서서 옷소매를 가볍게 털고 태민을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많이 취하셨네요, 강 부장님. 그만 집에 가서 쉬시죠. 술 때문에 리더의 품격을 잃지 마시고요. 말을 마친 저는 민준의 손을 끌고 방을 나섰습니다. 뒤에는 어리둥절한 사람들과 굴욕감에 빠진 가짜 도련님만 남았습니다. 저는 오늘 밤 이후로 저와 태민 사이의 전쟁이 더 이상 심리전이 아니라 생존을 건 싸움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저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고 저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문을 나서자 밤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민주는 저를 보며 목소리는 떨렸지만 감탄에 차서 말했습니다. 너 방금 뭐 한 거야? 지훈아, 진짜 부장님을 친 거야. 세상에, 우리 내일 당장 해고당하겠다. 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안심시키듯 웃었습니다. 걱정 마. 바로 자르진 못할 거야. 그놈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 더 비열한 방법을 찾겠지.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저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연극에 막을 내릴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태민, 넌 상대를 잘못 골랐어. 노래방 사건 이후 태민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는 병가를 내고 사흘간 쉬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 나아졌지만 모두가 그것이 큰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태민이 저와 민준에게 복수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동료는 이 기회를 틈타 제가 폭력배이며 상사를 폭행했다고 회사 전체에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는 사실을 부풀려 저를 규율도 모르는 막무가내 직원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경계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와 가까이 있으면 자신들도 피해를 볼까 두려워했습니다. 민주는 걱정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쳤습니다. 그는 모두가 가족을 위해
돈이 필요한 연말을 앞두고 해고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태민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가슴에 들었던 멍은 사라졌지만 눈의 적개심은 몇 배로 커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전처럼 소리치거나 욕하지 않고 과묵하고 침울해졌습니다. 이는 저를 더욱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소인배는 침묵할 때가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주간 회의 시간이 되자 태민은 영업팀 전 직원을 소집했습니다. 그는 주재자 자리에 앉아 비싼 만년필을 만지작거리며 모두를 훑어보았지만 의도적으로 저와 민준의 존재는 무시했습니다. 태민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상부로부터 연말 인력 구조 조정에 대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 그룹 전체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을 슬림화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서는 설날 전에 인원의 20%를 감축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고 모두가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시기에 일자리를 잃는 것은 가족의 따뜻한 명절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동현이 일어나 중요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부장님, 그럼 감축 기준은 무엇입니까? 능력과 근무 태도를 기반으로 하는 것입니까? 태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책임감이 부족하거나 반항적인 행동으로 내부 단결을 해치는 사람은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입니다. 저는 신중하게 고려했고 이미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을 마친 태민은 서류 가방에서 A4 용지 한 장을 꺼내 책상에 세게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은 도발적으로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두려움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상부지시라는 것이 그가 꾸며낸 핑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연말에 이렇게 무리하게 인력을 감축하는 정책을 편 적이 없으셨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직원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회사의 가장 귀중한 자산으로 생각하셨습니다. 태민은 종이를 들고 큰 소리로 이름을 읽었습니다. 지난달 능력 및 품행 평가를 바탕으로 다음 두 직원의 근로계약을 조기 해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민준, 그리고 박지훈. 사유는 임무미완수, 무단결근 및 상사 폭행입니다. 민준은 자기 이름이 불리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손발이 떨렸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두려움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부장님, 재고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제 시간에 출근했고 매달 실적도 달성했습니다. 그날 일은 오해였습니다. 태민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오해는 없어. 결정은 이미 내려졌어. 오늘 중으로 인수인계하고 회사에서 나가. 내 부서에서 이런 파괴분자들을 보고 싶지 않아. 사무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아무도 우리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비겁함과 두려움이 그들의 양심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일어나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진정하라고 신호했습니다. 저는 태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강 부장님, 이게 상부 지시라고 하셨는데 인사팀과 경영진의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는 어디 있습니까? 부장님이 들고 있는 그 종이는 개인 프린터에서 출력한 종이일 뿐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태민은 잠시 멈칫하더니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서류를 요구해. 내가 이 부서의 부장이야. 내 부서의 인사에 대한 결정권은 나한테 있어. 공식 서류는 나중에 나올 거고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 저는 옅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천무그룹과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법적 대표는 사장님이지 부장님 개인이 아닙니다. 정식 서명이와 직인이 찍힌 합법적인 해고 통지서가 있을 때
저희는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희는 여전히 이 회사의 직원이며 계속 일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민준을 자리에 앉히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 행동에 태민은 분노로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제가 노동법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까지 완강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종이를 바닥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좋아, 서류를 원한다고? 오늘 오후에 내 놈 얼굴에 해고 통지서를 던져주마. 그때 가서 무릎 꿇고 빌지나마. 그는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동현은 서둘러 명단을 주어 그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저를 동정하면서도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감히 상사에게 이렇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지만 제가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업팀의 분위기는 폭풍전야처럼 숨막혔습니다. 동현은 서류 뭉치를 손에 들고 분주하게 들락날락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금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환했습니다. 그는 부서의 공용 게시판으로 가서 빨간 직인이 찍힌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긴급 공지입니다. 모두 와서 공식적인 인원 감축 명단을 확인하세요. 사람들이 몰려와 공지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김민준 씨와 박지훈 씨의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결정이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태민의 결제 사인과 영업부 직인이 있었고 더 중요하게는 인사팀장의 서명까지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통지서를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지훈아, 나 진짜 잘렸어. 이번 설에 어머니께 뭘 들고 가야 하지? 민준의 울음소리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민준의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이 모두 그의 적은 월급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의 잔인함이 선량한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동현은 게시판 옆에 서서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봐, 내가 말했잖아. 잘난 척하더니 꼴 좋다. 이제 보따리 싸서 시골 가서 농사나 지어야겠네. 이 서울은 분수를 모르는 놈들이 있을 곳이 아니야. 태민의 편에 섰던 몇몇 직원들도 비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불쌍하다. 설날 앞두고 직장을 잃다니.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누가 감히 황태자님한테 밑보이래. 멍청하면 죽어야지. 병인가. 저는 일어나 게시판으로 걸어가 그 공지문을 확 떼어냈습니다. 동현이 소리쳤습니다. 야, 너 뭐 하는 거야? 감히 회사 공지문을 찢어. 저는 종이를 손에 들고 인사팀장의 서명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진짜 서명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아마도 태민이 회장 아들이라는 명성을 이용해 인사팀에 압력을 가해 이 불합리한 결정을 승인하게 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동현을 향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 닥쳐. 이 종이는 문제가 있어. 내가 직접 가서 따져볼 테니까. 저는 민준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일어나.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했잖아. 날 따라와. 저는 민준을 이끌고 곧장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경영진과 인사팀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사무실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동현은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태민에게 보고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지훈아, 인사팀에 가서 빌기라도 할 거야. 소용없어. 이미 서명했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빌러 가는 거 아니야. 정의를 되찾으러 가는 거야. 그냥 날 믿어.
사실 저는 바로 인사팀으로 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중요한 것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도 오지 않는 건물의 옥상으로 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바람이 부는 옥상에서 저는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만 아는 개인 번호였습니다. 벨이 2번 울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낮고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 무슨 일인데 이 시간에 전화했니? 지금 일할 시간 아니냐? 저는 심호흡을 하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심각하게 여쭤볼 게 있어요. 아버지, 혹시 강태민이라는 숨겨둔 아들이 있으세요? 전화기 저편은 몇 초간 침묵이 흘렀고 이내 아버지의 큰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냐? 숨겨둔 아들이라니. 내겐 내 어머니와 너뿐이다. 왜 갑자기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하니? 저는 아버지께 태민의 등장, 그가 회장 아들이라고 자칭하는 것, 그의 오만한 행동과 그가 인사팀을 압박해 저와 민준을 해고하려 한다는 것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는 엄격해졌습니다. 태민이라고 친척이나 지인 중에 그런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누구든 간에 내 회사에서 난동을 부리는 건 용납할 수 없다. 걱정 마라. 내가 바로 사람을 시켜 확인해 보겠다. 감히 내 이름을 사칭해서 나쁜 짓을 했다면 엄중히 처리하겠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그가 경영진 중 누군가와 관련이 있어서 저렇게 날뛰는 것 같아요. 이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한 가지만 도와주세요. 뭐든지 말해라. 인사팀 최 이사님께 전화해서 지금 당장 영업팀으로 내려와 저를 만나라고 해주세요. 최 이사님과 그 강태민이란 놈의 반응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는 즉시 동의하셨습니다. 알겠다. 최 이사에게 전화하마. 내 뜻대로 하거라. 아버지는 네 능력을 믿는다. 전화를 끊고 저는 민준을 돌아봤습니다. 그는 난간에 기대어 절망적인 표정으로 아래의 분주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 됐어. 이제 사무실로 내려가자. 재미있는 연극이 곧 시작될 거야. 민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방금 누구랑 통화한 거야? 시골에 계신 내 아버지가 여기 높은 사람을 어떻게 알아? 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계셔도 신용은 확실하시거든. 두고 봐. 우리는 영업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태민은 우리가 짐을 싸는 것을 기다리며 의기양양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민준이 빈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는 비웃었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짐 다 쌌어. 보안팀 불러서 컴퓨터 봉인하라고 할까? 저는 대답하지 않고 제자리로 걸어가 태연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태민은 그 모습을 보고 분노에 차 책상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정말 끈질긴 놈이네. 보안팀. 와서 이 두 놈 끌어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왔지만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은 제가 평소에 안부를 묻고 음료수를 건네주었기 때문에 저를 좋아했지만 상사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위험 있는 풍모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룹의 인사 담당 이사인 최 이사님이었습니다. 최 이사의 등장에 사무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태민은 서둘러 일어나 정장을 가다듬고 아첨하는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최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해고 결정 이행 상황을 확인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이미 처리했고 이 두 놈만 쫓아내면 됩니다. 미나, 최 이사는 태민을 쳐다보지도 않고 누군가를 찾는 듯 사무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침착하게 앉아있는 저를 발견했을 때
그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제 쪽으로 서둘러 걸어왔습니다. 태미는 어리둥절하며 그를 따라왔습니다. 이사님, 어디 가십니까? 저놈은 해고된 직원입니다. 최 이사는 제 앞에 서서 습관적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려다가 제가 고개를 살짝 젓는 것을 보고 간신히 참았습니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 손수건으로 땀을 닦은 뒤 태민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부장, 누가 멋대로 직원을 해고하라고 허락했나? 태민은 당황해서 더듬거렸습니다. 네, 이사님께서 오늘 아침에 명단을 승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두 직원이 심각한 규율 위반을 저질렀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최 이사는 태민의 말을 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서명한 것은 자네의 보고를 믿었기 때문이네. 하지만 서류를 재검토하고 회장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결과 이 해고 절차는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네. 자네는 직원을 모함하고 억압했어. 사무실 전체가 놀라움에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인사이사가 갑자기 180도 태도를 바꾼 것일까? 태미는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최 이사가 그렇게 빨리 태도를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사님, 저는 최 이사가 태민을 쏘아보자 그의 경고 어린 눈빛에 태민은 하려던 말을 삼켜야 했습니다. 그는 회장 아들이라는 카드를 꺼내 위협하려 했지만 진짜 회장님의 최측근인 최 이사 앞에서는 감히 경거망동할 수 없었습니다. 최 이사는 저와 민준을 향해 훨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께 인사팀을 대표하여 이 끔찍한 실수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이 해고 결정은 즉시 무효 처리됩니다. 두 분은 계속 정상적으로 근무해 주시고 회사는 두 분이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태민을 향해 모든 직원이 듣도록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강 부장, 자네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이 사건에 대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경영진에 제출하도록.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우리는 자네를 직권남용죄로 징계할 것을 검토하겠네. 말을 마친 최 이사는 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태민은 돌처럼 굳어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동현은 벽구석에 숨어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저를 돌아보며 제 팔을 세게 꼬집었습니다. 지훈아, 나 꿈꾸는 거 아니지? 우리 안 잘리는 거야? 근데 최 이사님은 왜 저렇게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 거지? 저는 꼬집힌 곳을 문지르며 웃었습니다. 아프거든. 꿈 아니야. 내가 말했잖아. 앉아, 엥게에라. 착하게 살면 복이 오고 떳떳하면 두려울 게 없다고. 아마 경영진에서 우리가 억울하다는 걸 알고 개입하신 거겠지. 저는 태민을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만만한 일개 사원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리석은 오만함은 여전히 그의 이성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저의 일시적인 행운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민준과 함께 액겜을 하자며 시원한 맥주나 한잔하러 가자고 했습니다. 민준은 위기를 막 넘긴 후 기분이 한껏 들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강변의 단골 호프집에 앉았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고 차 소리가 시끄러웠지만 오늘은 왠지 그 소리마저 즐겁게 들렸습니다. 민준이 맥주잔을 들어 제 잔에 쨍 소리가 나게 부딪혔습니다. 우리 형제 위기 탈출한 거 축하한다. 오늘은 내가 쏜다. 너무 기쁘다, 지훈아. 저는 웃으며
시원한 맥주를 단숨에 반이나 마셨습니다. 됐어, 내가 살게. 너 지금 돈 없잖아. 그 돈은 어머니께 보내드려. 민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네가 날 많이 도와줬잖아. 오늘은 내가 제대로 한턱 내야 해. 근데 너 정말 대단하다. 지훈아, 아까 강태민이랑 이동현 얼굴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 꼬꼬리 내린 개 같았어. 저는 순박한 친구를 바라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돈과 계략이 판치는 사회에서 민준처럼 진실한 친구를 만나는 것은 정말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는 제 진짜 신분을 몰랐고 단지 제가 같은 처지의 가난한 동료 박지훈이기 때문에 저와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민준아, 솔직히 물어볼게. 만약 아까 내가 진짜 잘렸으면 너도 날 따라 나섰을 거야? 민준은 맥주잔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연하지. 우린 형제잖아. 네가 가는 곳에 나도 가지. 최악의 경우 우리 둘이 배달 알바라도 하면 먹고 살 수 있잖아. 뭘 걱정해. 민준의 말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저는 이 좋은 친구에게 보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거 다 마시고 내가 좋은 데 데려가 줄게. 어디? 설마 이상한 데 가는 건 아니지? 나 돈 없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쇼핑하러 가자. 곧 설인데 옷이라도 좀 사야지. 네가 입고 있는 옷 좀 봐. 어깨가 다 찢어졌잖아. 됐어. 돈 아깝게. 난 이렇게 입는 게 익숙해. 사치 부릴 돈이 어디 있어. 저는 일어나 민준의 손을 끌었습니다. 가자. 나 오늘 로또 당첨돼서 공돈 좀 생겼어. 형제랑 나눠 쓰고 싶어서 그래. 안 가면 나 삐진다. 저는 민준이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로또에 당첨되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민준은 공돈이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움직인 듯 했습니다. 정말 얼마 땄는데 진짜 나한테 쏘는 거야? 진짜.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자. 에이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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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서스. 저는 민준을 낡은 스쿠터 뒤에 태우고 곧장 롯데월드타워몰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뒤에 앉아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는 건물을 보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야, 지훈아, 여긴 왜 와? 여기 물건 엄청 비싸잖아. 여기서 파는 셔츠 한 장이 우리 한 달 월급이랑 맞먹는다던데. 저는 스쿠터를 세우고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들어가 봐. 돈 걱정은 하지 마. 오늘 너 아주 멋지게 만들어서 그놈들 눈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우리는 롯데월드타워에 거대한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민준은 번쩍이는 바닥을 더럽힐까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걸으며 민준을 이끌고 남성 명품 매장이 있는 층으로 직행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멋진 정장 한 벌과 그에 어울리는 시계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더 흥미진진한 연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모든 진실을 벗겨내고 이야기를 절정으로 이끌 운명적인 만남이 말입니다. 롯데월드타워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에 민준은 압도당했습니다. 그는 제게 바싹부터 평생 꿈도 꾸지 못했을 고급 상점들을 연신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데리고 고급 패션 매장을 지나 스위스 시계 전문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앞에는 천문학적인 가격표가 붙은 시간에 예술품들이 전시된 롤렉스 매장이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이 반짝이는 유리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준은 멈춰서서 제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지훈아, 여긴 왜 들어와? 가격 좀 봐. 전부 몇 억씩 하잖아. 내 로또 당첨금으로 시료줄이나 살 수 있겠어? 저는 친구를 안심시키며 웃었습니다. 걱정 마. 사는 거 아니고 구경만 하는 거야. 평생 언제 이런 거 눈요기라도 해보겠어.
사실 저는 우리 우정의 기념으로 민준에게 시계 하나를 선물할 생각이었지만 그가 놀라 도망갈까봐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의 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시원했고 고급스러운 나무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붉은 벨벳 받침대 위에 놓인 시계들은 따뜻한 조명 아래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잠수용 시계를 넉놓고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씁쓸하게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 지훈 씨 아니에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돌아보니 멀지 않은 곳에 수진과 태민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은 태민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었고 몸에는 새로운 명품 드레스와 샤넬백 그리고 번쩍이는 금목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민은 여전히 거만한 표정으로 손목에 커다란 위불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경멸적인 눈빛으로 저와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저는 평범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민준은 낡은 정장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급스러운 장소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확실히 어색해 보였습니다. 태민은 비웃으며 빈정거렸습니다. 이런 하찮은 직원 나부랭이도 이런 데 올 줄 아네? 뭐야, 더위 피하러 왔어? 아니면 경호원 자리라도 알아보러 왔어? 여긴 잡이라는 사람은 안 뽑아. 수진도 입을 가리고 킥킥거리며 거들었습니다. 태민 씨도 참. 지훈 씨가 친구 데리고 견문 넓히러 왔나 보죠.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월세도 밀리는 판에 무슨 돈으로 사겠어요. 민주는 얼굴이 새빨개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저는 반대로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오랜만이네, 수진 씨. 그리고 강 부장님도요. 저희도 두 분처럼 물건 사러 왔습니다. 가게는 팔려고 열어둔 곳이고 돈 있는 사람이 사는 거죠. 부자만 들어오라는 규정은 없잖아요. 수진은 입술을 삐죽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어머, 아직도 자존심은 살아있네. 안 좋았으니 내가 당신을 모를 줄 알아요? 3년 사귀면서 시든 꽃 몇 송이랑 싸구려 선물 말고 해준 게 뭐가 있어요? 헤어지고 나니까 부자 행세라도 하고 싶어요. 사람들 웃기지 마요. 수진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었습니다. 아직 그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3년의 청춘을 이렇게나 잔인하고 속물적인 여자에게 낭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제 신분을 밝히고 그녀에게 풍족한 삶을 주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습니다. 태민은 수진이 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사람들 앞에서 저를 다시 한번 깎아내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근처에 서 있던 판매 직원을 손짓으로 불렀습니다. 이봐요, 이리 와봐요. 젊고 아름다운 직원이 서둘러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태민은 저와 민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가게는 장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이렇게 허름하고 지저분한 사람들을 들여보내는 거죠? 보세요. 가게 이미지까지 망치잖아요. 나 같은 VIP 고객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쾌합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우리와 태민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옷차림이 수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고객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가게의 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민의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오만한 태도를 보아하니 그는 큰손 고객일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손님, 저희 가게 규정은... 태민은 말을 끊고 지갑에서 번쩍이는 노란색 VIP 카드를 꺼내 직원 앞에 내밀었습니다.
규정은 무슨. 나는 여기 단골 고객이고 이건 내 특권 카드야. 당장 이 두 사람을 내보내. 그러지 않으면 내가 매니저 불러서 당신을 고소할 거야. 수진도 날카로운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 두 사람 구경만 하지. 살 돈도 없어 보이는데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도둑질할까봐 걱정되네요. 얼른 내쫓아 버려요. 직원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저를 향해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혹시 양해해 주시고.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월급을 받는 직장인일 뿐이고 이런 졸부들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민을 보며 옅게 웃었습니다. 강 부장님, 특권 카드를 가지고 계시네요. 멋지군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천무그룹에서 파트너사에게 발급하는 VIP 카드는 저렇게 노랗고 촌스럽지 않은데요. 그 카드 동대문 시장에서 사셨어요? 태민은 움찔하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서둘러 카드를 집어넣고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반박했습니다. 네가 뭘 안다고 짓거려. 이건 상류층만을 위한 한정판 카드야. 너 같은 촌놈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거라고. 민준이 제 팔을 끌며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그냥 가자. 여기서 너무 무시당하니까 더는 못 견디겠어. 저는 민준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오늘 반드시 너한테 시계를 사줘야겠어. 누가 여기서 나가야 할지 한번 보자고. 저는 직원을 향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고객 응대 태도에 대해 항의할 게 있습니다. 태민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네가 매니저를 만나겠다고. 네가 뭔데? 매니저는 중요한 손님 접대하느라 바쁘지. 너 같은 거지 새끼 만날 시간 없어. 쇼하지 마. 수진도 입술을 비죽였습니다. 분수도 모르고. 지훈 씨, 거울 좀 봐요. 경호원한테 끌려나가면 더 창피할 거예요. 바로 그때 말끔한 검은 정장에 금태 안경을 쓴 중년 남성이 안쪽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이 체인점의 고위 관리자인 김 부장님이었고 저희 집안과도 오랜 인연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김 부장님은 차분한 태도로 걸어 나와 날카로운 눈빛으로 현장을 훑어봤습니다. 그를 보자 직원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 서둘러 달려가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태민은 매니저가 나오자 더욱 기세등등해져 넥타이를 고쳐매고 턱을 치켜들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매니저요? 나는 천무그룹 회장 아들 강태민이요. 당장 이 두 놈을 가게에서 쫓아내시오. 쇼핑하는데 방해되니까. 김 부장님은 회장 아들이라는 말에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천무그룹과 수십 년간 일해왔지만 회장님에게 태민이라는 아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태민을 보다가 저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그의 시선이 저에게 닿는 순간 그의 근엄했던 얼굴이 갑자기 풀리며 극도의 놀라움과 존경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제 쪽으로 걸어오며 태민을 밀쳐냈습니다. 태민은 거의 넘어질 뻔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제 앞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 도련님. 세상에 정말 도련님이셨군요. 오시는데 왜 미리 연락을 안 주셔서 제가 마중도 못 나가게 하셨습니까? 가게 전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직원은 입을 떡 벌렸고 제 옆에 민주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태민과 수지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김 부장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오랜만입니다. 그냥 물건 좀 보러 잠시 들렀는데 부장님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네요. 김 부장님은 휙 돌아서서 태민과 수진을 칼날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쳐다봤습니다. 방금 누가 감히
지훈 도련님께 무례를 범했는가? 태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더듬거렸습니다. 당신 사람 잘못 봤어. 이놈은 내 부하 직원이야. 내가 바로 천무그룹 회장 아들이라고. 김 부장님은 경멸 가득한 목소리로 비웃었습니다. 거짓말 마라. 나는 박서준 회장님과 20년 넘게 일하면서 지훈 도련님이 어릴 때부터 크는 걸 봐왔다. 이분이 바로 천무그룹의 유일한 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이신 박지훈 도련님이시다. 그런데 넌 누구기에 감히 여기서 사칭을 하고 사기를 치는가? 김 부장님의 확인 사살은 가게 한가운데에 터진 폭탄과 같았습니다. 수지는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경악과 후회로 가득 찬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 자신이 가난하다고 모욕하고 비웃었던 남자가 사실은 진짜 재벌 2세, 그녀가 어리석게 걷어차버린 거대한 금광이었던 것입니다. 태미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모든 허세와 오만함은 제 앞에서 순식간에 우스꽝스러운 광대노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민주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지훈아, 네가 진짜 회장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자면서 왜? 저는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얘기하자면 길어. 이따가 다 설명해 줄게. 일단 이 일부터 마무리하고. 저는 지갑에서 저희 가족 3명만이 소유한 강력한 블랙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김 부장님께 카드를 건넸습니다. 부장님, 저기 있는 롤렉스 금통시계 제 친구를 위해 정성껏 포장해 주시고 저 시끄러운 손님 2분은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 조용히 쇼핑하고 싶네요. 김 부장님은 2손으로 공손히 카드를 받았습니다. 네, 도련님.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 앞에 서 있던 건장한 경호원 2명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2분을 밖으로 모셔 오늘부터 우리 시스템의 모든 지점에서 이 2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경호원들이 태민과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태민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듯 자신의 신용카드를 꺼내 소리쳤습니다. 나 돈 있어. 저 시계 살 거야. 날 내쫓을 수 없어. 김 부장님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손님의 카드는 방금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은행에서 손님의 한도가 여기서 신얏줄 하나 살 만큼도 안 된다고 합니다. 돌아가 주시죠. 태미는 완전히 망연자실한 채 꼬리 내린 개처럼 고개를 숙이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해서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잡고 흐느끼며 애원했습니다. 지훈 씨, 내가 잘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속았어요. 난 아직도 당신을 많이 사랑해요. 날 용서해줘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아무 감정 없는 차가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어요. 당신은 돈을 사랑했지. 나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한테 돈이 있지만 당신이 있을 자리는 없어요. 당신이 원하던 부자의 꿈이나 타사가세요. 수지는 비참하게 울었지만 경호원들에게 무자비하게 끌려 나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며 2세계를 갈라놓았습니다. 한쪽은 무너져버린 거짓된 화려함, 다른 한쪽은 적나라하지만 강력한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김 부장님이 방금 가져온 눈부신 금시계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거 진짜 나 주는 거야? 이거 얼마야? 5억. 그냥 자.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우리 우정은 이 시계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 민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는 이 너무나 큰 선물을 감히 받지 못했지만 저는 그의 손목에 시계를 단호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익숙해져야지.
곧 나한테 아주 유능한 조수가 필요할 텐데 그에 걸맞게 차려입어야 하지 않겠어? 우리는 가게 전 직원의 정중한 배웅을 받으며 롯데월드타워를 떠났습니다. 민주는 제 옆에서 걸으며 때때로 시계를 만지며 여전히 현실을 믿지 못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짐을 벗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가면은 벗겨졌고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 회사에 쌓인 쓰레기들을 치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롯데월드타워에서 있었던 일은 빛의 속도로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저와 민준이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습니다. 더 이상 경멸이나 동정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호기심, 그리고 존경의 눈빛이었습니다. 민주는 제가 사준 새 정장을 입고 롤렉스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고 훨씬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제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부장실 문이 열리고 태민이 동현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태민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오만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비굴하고 아첨하는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가장 비싼 종류의 고급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책상으로 와서 커피를 내려놓으며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지훈도련님, 민준씨, 안녕하세요. 제가 아침에 커피 사왔습니다. 어제 일은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사무실 전체가 숨을 죽이고 이 연극을 지켜봤습니다. 모두가 태민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진짜 신분을 알았고 이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첨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커피는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나는 비싼 커피는 입에 안 맞으니 다른 사람이나 갖다 주시죠. 태민은 얼굴이 굳었지만 계속해서 애썼습니다. 그는 동현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이동현, 이리 와서 박도련님께 사과드려. 다 네가 부추겨서 내가 박도련님을 오해한 거 아니야. 전부 내 탓이야. 동현은 깜짝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태민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자신을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떨면서 제게 다가와 고개를 숙이고 작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부장님, 아니, 강태민 씨 말을 들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들어 제 앞에 두 광대를 쳐다봤습니다. 제 안의 경멸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불과 어제만 해도 그들은 저를 벼랑 끝으로 몰고 제 인격을 모욕했습니다. 이제 제가 권력을 쥐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아첨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습니다. 큰 소리에 사무실 전체가 움찔했습니다. 저는 조용한 사무실 한가운데서 태민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났어. 당신들 생각에 그 값싼 사과 한마디가 당신들이 저지른 모든 일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당신들은 이 일터를 시장 바닥으로 만들었고 돈과 가짜 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짓밟았어. 당신들의 사과는 필요 없어. 내가 필요한 건 이 회사의 깨끗함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그룹 사장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민 사장님. 저 지훈입니다. 지금 바로 영업팀으로 사람 좀 보내주세요. 중요한 인사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태민은 제가 사장에게 전화하는 것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끝이 정말로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전화가 끝나고 불과 5분 후 민 사장님과 그룹의 고위 임원들이
영업팀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엄숙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 웃고 떠들던 직원들은 이제 쥐 죽은 듯 조용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민 사장님은 제 앞으로 와서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 이사님, 요청에 따라 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옆으로 비켜서라고 신호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태민이 위세를 부리던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익숙한 얼굴들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저를 비웃었던 사람도 있었고, 저를 피했던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목표는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태민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강태민 씨, 당신은 회장 아들을 사칭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직원을 억압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또한 외부인과 결탁하여 문서를 위조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습니다. 천무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합법적인 상속자로서 나는 당신을 즉시 해고합니다. 당신이 공금을 횡령하여 얻은 모든 재산은 몰수될 것입니다. 태민은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개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도련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속았을 뿐입니다. 제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줬지만 당신이 잡지 않았어. 너무 멀리 와버렸어. 보안팀, 이 사람 끌어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들어와 태민의 양팔을 잡고 끌고 나갔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동현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는 추위에 떠는 강아지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동현 씨, 당신은 이중인격자이고 아첨과 이간질로 동료회를 파괴했습니다. 이 회사는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지 당신 같은 소인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신도 해고입니다. 동현은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이력으로는 천무그룹을 떠나 다른 어디에서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주동자를 처리한 후 저는 전 직원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두려움이나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나쁜 일에 동조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값비싼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천무그룹은 공정하고 투명한 환경이 될 것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일해 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존경과 감사의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 일터의 깨끗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창동에 있는 가족의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거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일어나 제게 다가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아들아, 정말 잘했다. 민 사장에게 보고 다 들었다. 네, 단호한 처리 방식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저는 아버지 맞은편 소파에 앉아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아버지, 강태민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자신있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 어떤 근거가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슬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평생 숨기려고 했지만 이제는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사실 며칠 전 네 전화를 받고 탐정을 고용해 태민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했다. Understood for. 아버지는 용기를 내듯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조사 결과와 비밀 유전자 검사 결과 태민은 내 친아들이 맞았다. 저는 깜짝 놀라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아버지의 입에서 직접 확인하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어머니와 저를 속이신 건가요? 아버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습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라. 아주 오래전 내가 네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때 시골에서 한 여자와 짧은 만남을 가졌었다. 그 후 나는 사업을 위해 서울로 올라왔고 연락이 끊겼다. 나는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도 한 번도 내게 그 사실을 알리러 찾아온 적이 없었다. 최근에야 태민이 낡은 기념품과 유전자 검사 결과를 가지고 회사로 찾아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맹세컨대 나는 그를 직접 만나거나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저는 조용히 들으며 마음속의 분노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아버지도 과거의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두려웠다. 내 어머니를 슬프게 할까봐, 우리 가족이 깨질까봐 두려웠다. 조용히 해결하려고 했다. 그에게 돈을 좀 줘서 다른 곳에서 사업이라도 하게 하려고 했지. 하지만 그가 회사 전체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가졌을 줄은 몰랐다.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내게는 합법적인 아들인 너 하나뿐이다. 내가 내 자랑이다. 나는 이미 결심했다. 태민이 우리 가족의 재산이나 사업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모든 법적 관계를 끊을 것이다. 아버지를 믿어다오. 저는 아버지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보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버지를 믿어요. 하지만 이 문제는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태민이 해고되고 그의 출생의 비밀이 밝혀지면서 수진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살고 있던 고급 오피스텔에서 쫓겨났습니다. 사실 그 오피스텔은 제 명의의 재산이었습니다. 예전에 좁은 고시원에서 사는 그녀가 안쓰러워 제가 무료로 살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미처 돌려받지 못했는데 태민이 끼어들어 자신이 그 오피스텔을 사줬다고 허풍을 쳤던 것입니다. 수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든든한 버팀목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지자 제 변호사가 오피스텔을 회수했습니다. 수지는 집도 돈도 없이 빈손으로 길거리에 나앉았고 속물이라는 오명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회사 로비로 들어가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롯데월드 타워에서 봤던 화려하고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수지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지훈 씨 제발요. 저를 쫓아내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강태민한테 속았어요. 난 아직도 당신을 많이 사랑해요. 우리 3년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날 용서해줘요. 경비원이 그녀를 끌어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수진 앞에 서서 그녀를 동정 어린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수진 씨, 날 사랑한다고. 지난 3년간 나는 내 모든 진심을 당신에게 줬지만 당신은 돈 몇 푼 때문에 그걸 짓밟았어.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버렸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지. 이제 내가 부자인 걸 알고 다시 돌아와 애원하는군. 당신의 사랑은 너무 값싸. 수지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시작하게 해줘요. 내가 잘할게요. 당신 말 잘 들을게요. 저는 그녀의 손을 떼어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무 늦었어, 수진 씨. 한 번 잃은 신뢰는 절대 되찾을 수 없어.
나는 내 옆에 속물적이고 배신하는 여자를 둘 수 없어. 가. 다른 길을 찾아 살아. 말을 마친 저는 근처에 서 있던 인사팀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부로 최수진 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아주세요. 사유는 회사 질서 문란 및 그룹 이미지 훼손입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절망적으로 소리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제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잔인함은 이 유해한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해고된 후 태민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는 그동안의 방탕한 생활과 도박으로 인한 거액의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돈을 구하러 찾아갔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문전박대했습니다. 궁지에 몰리자 그는 범죄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증오와 절망이 태민을 무모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복수하고 돈을 뜯어내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 저와 민준은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그의 동네에 있는 원룸에 데려다주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은 한적했고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스쿠터가 막 코너를 돌았을 때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앞을 막았습니다. 태민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내려, 당장 내려. 저는 침착하게 시동을 끄고 스쿠터를 세웠습니다. 민주는 두려움에 제 등 뒤에 숨었습니다. 강태민 씨, 원하는 게 뭡니까? 진정하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태민은 미친 듯이 웃으며 칼을 저에게 겨눴습니다. 내가 뭘 원하냐고. 돈을 원해. 네가 내 모든 걸 뺏어갔잖아. 이제 내가 갚아야지. 당장 5억 원 내놔. 안 그러면 널 찔러 죽일 거야. 저는 그의 손에 들린 칼과 그의 눈을 쳐다봤습니다. 살기보다는 두려움과 절망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그는 그저 막다른 길에 몰린 개가 지저대는 것뿐이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큰 현금은 없어요. 칼부터 내려놓고 이야기로 합시다. 앤들, 이야기는 무슨, 당장 계좌이체해. 내 통장에 돈 많은 거 알아. 빨리. 그는 달려들어 제 목에 칼끝을 겨눴습니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훈아, 조심해. 칼날이 제 피부에 닿으려는 순간 저는 행동했습니다. 10년간 합기도를 연마한 경험으로 저는 몸을 옆으로 피했습니다. 왼손으로 태민의 손목을 강하게 쳐내고 오른손으로 그의 복부에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태민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칼을 놓쳤지만 여전히 끈질기게 저를 끌어안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저는 중심을 잡고 그를 어깨 너머로 맺혀 콘크리트 바닥에 세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태민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그의 팔을 등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민준아, 경찰에 신고해. 불과 15분 후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태민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했습니다. 경찰서에서 태민은 여전히 제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제가 이유 없이 사람을 때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제 헬멧에 달린 액션캠이 그가 길을 막고 칼로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던 순간부터 제가 그를 제압하기까지의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태민은 고개를 숙이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살인 미수 및 재산 강탈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에게 내려질 판결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긴 수감 생활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슬프게 한숨을 쉬셨지만 가명을 위해 개입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책임져야 하며
태민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잠잠해졌습니다. 제 지휘 아래 천무그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조직을 정화하고 민준처럼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합당한 위치에 앉혔습니다. 민준은 이제 영업팀장이 되어 훨씬 더 성숙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정직하고 착한 성격을 유지하며 저의 가장 든든한 오른팔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저와 민준은 회사 건물 옥상에 앉아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준을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야, 민준아. 우리 예전에 자주 가던 그 포장마차 기억나? 민준은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어떻게 있겠어. 그 시절 덕분에 누가 진짜 친구고 누가 적인지 알게 됐지. 고맙다, 지훈아. 고맙긴. 우리 사이에. 아 참, 나 다음 주에 한 달 휴가 낼까 해. 아버지한테서 회장직 정식으로 물려받기 전에 머리도 식힐 겸 전국 일주나 한번 하고 싶어서. 너도 같이 갈래? 민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당연하지. 나도 바람 좀 쐬고 싶었어. 오토바이로 갈 거야? 차로 갈 거야? 당연히 오토바이지. 여행은 오토바이로 해야 경치를 제대로 볼 수 있잖아. 우리 둘이 오토바이 2대로 그냥 떠나는 거야.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상쾌한 웃음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놀라움과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 파란만장한 은둔의 세월을 보냈고 마침내 그것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우정, 공정함, 그리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내일 새로운 여정이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저 박지우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고개를 들고 제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